예, 한글킹 게임스 성경 공부 다음 카페에서 제가 새로이 어,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성경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뉴스에 대한 브리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제가 예, 이 시대 중국이라는 나라의 부상과 급부상과 또 이 중국과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취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불과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관한 이런 에, 어떤 급박한 이슈들이 뉴스 지면들을 가득 메우는 일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냉전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소위 데탕트의 시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핑퐁 외교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화해 모드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하나의 시대의 전환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보면은 지금 벌써 수십 년이지만은 그 후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궤도에 올라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를 아, 그 핵심 당사국으로서 주름 잡는 시대가 된 것은 불과 십수년 안짝,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본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매일 수십 개 이상의 중국 관련된 뉴스들. 특히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분쟁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강공을 퍼부을 것이다 하는 그 문제를 제가 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이제 세계 무역 환경이 험악하게 폐쇄적으로 또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경제 시스템이 무역을 통해서 또 수출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무역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의 경제 개발, 특히 박정희 시절의 그 경제 개발이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이제 편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한국의 산업 발전은 수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신흥 무역 강국이 공업 국가가 부상하기에 맞춰서 한국은 그 중간재 수출이라는 형태로서 즉 중국에 미국의 각종 아, 그 완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한국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탈이 나기 시작했죠.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예. 미 다음 카드는 환율 조작국 지정, 본격 무역 전쟁 우려. 미국은 지난달 관세 폭탄 심지에 불을 붙이며 무역 전쟁도 두렵지 않다 공언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카드는 의류, 신발,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뽑아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어떤 무역 당사국 상대국에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환율 조작국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미국은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금융의 핵심 기반 국가, 핵심 하자면 중앙 시스템 CPU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세계 화폐의 핵심 축이 달러화 결제로 되어 있죠. 물론 기타 화폐들이 다 작용하기는 하지만은 그 달러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또 주식하는 사람들, 또 이제 경제 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시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에서 결정되는 모든 금융 정책이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치고 그것은 어, 한국이든 다른 어떤 유럽의 변방 국가이든 아프리카 국가이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이 더더욱이 하나로 집약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달러가 가지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달러 통화가 미국의 통화이기도 하면서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떤 나라에 대해서 환율 조작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 나라는 미국과 무역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그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세계 무역에 뛰어들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대목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16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형이 용의과 짐승이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그 7년 환란 끝에 있을 인류 최후의 인류 역사 6천년에 걸쳐서 최후의 전쟁이 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에서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나라들을 말을 하는 것이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땅이 넓고 또 국력이 그만큼 강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근래 몇 년 사이에 들어서 그 남진 정책이라든지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진 정책이라든지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국가적 영향력을 군사적, 외교적 또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총합으로 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진아해 쪽으로 그 각종 섬들을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또 이제 실크로드를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고속철도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동까지 관통시킨다.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반드시 7년 한란 끝에 일어날 그 전쟁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특히 도로망과 철도를 그렇게 중국이 앞장서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뜻이죠. 자, 그래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들, 또 이제 미래학자들, 정치학자들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제 미국을 조만간에 능가할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올라탈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그런 의견들이 우세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앞으로 기대를 걸어야 되고 이제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김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빌려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또 전쟁 없는 남북 평화 또 나아가서 통일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시각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뒤에 박근혜 정권의 급 몰락과 함께 이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드 배치와 더불어서 중국이 갑작스러운 반한 정책 또 경제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은 상당한 반중 감정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반중 감정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확산이 된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하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러한 무역업자들은 중국의 이런 무단한 조치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반중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이야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죠. 그들은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나쁘지가 않은 것이요. 값싸고 질은 보장이 안 될지언정 값싸고 적절한 물건들을 생필품들을 생산해주는 그러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은 나쁘게 보지를 않는 것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또 지금 남한 한국의 친북 성향의 좌파 정권, 즉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점점 이 아리송한 곳으로 그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 어느 이념적 정체성을 향해서 한국이라는 배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 이제 전례 없는 당혹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측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좀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데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의 미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도 1200조 원의 미국 국채를 내다 팔겠다며 확전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발효 시기를 다음 달 15일 이후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협상 여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보란듯이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뉴스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1200조의 미국 국채의 그 실체,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어, 그 중국의 미국의 경제 저변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 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미국 사람들 자체가 이미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글로써 이제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세상 사람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더 잘 알고 있겠죠.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색이 지금 무엇입니까? 미국은 지금 금융 중심 국가냐, 온전히 금융 중심의 그러한 소위 말해 돈 세탁이라든지 어떤 그 세계 금융 자본의 움직임을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그들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그런 은행과 금융업 중심 국가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자원 부국이고 또 이제 그 국토 자체가 막대한 그런 자원을 소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식량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한 그런 그 생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 공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나라에 뒤지를 않죠. 게다가 IT 부분에 있어서 우주 산업이라든지 IT, 그것은 결국에 군사 산업과 결합이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 군산 복합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그 조화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공격해서 한 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 그 세계 경제 대공황 1920년대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이 상기시켜 주듯이 어떤 그 산업의 초과 생산, 또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해서 그 경제 대공황을 일으키는 것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미국은 이미 경제 대공황을 한번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쓰디쓴 경험 때문에 이제 그 달러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부상시켜 놓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경제 침공을 마음 놓고 할 수 없게끔 묶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국채를 회수한다. 국채를 국채를 이제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결국에 이제 달러화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달러화의 입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쓰는 수라는 얘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 한 방을 쓸 줄을 몰라서, 그거를 언제든 쓰면 되는 줄 몰라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중국 혼자서 단독으로 미국을 국채를 전면적으로 팔아버린다 하는 부분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느냐, 중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국채는 예, 미국의 국채는 러시아도 갖고 있고, 유럽의 각 나라들도 갖고 있고, 뭐 심지어 한국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 분량과 비중이 미미하다 할 뿐이지 전 세계가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과 친중 국가들 또는 뭐 잠재적인 중립성 국가들까지도 다 이제 중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동맹군으로 묶어서 연합군으로서 이 국채 부문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경제에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최후의 막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막수를 보여줄 정도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수를 쓰면은 미국은 어쨌든 타격을 받을 것이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할 정도로 타격받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결국에는 그것을 튕겨내고 이겨낼 만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 패권, 즉 군사력과 이제 그 나토라든지 동아시아의 미일 동맹이라든지 이런 튼튼하고 안정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미국이 석유줄이 끊길 일이 없고, 물론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쇠가스도 미국을 지탱하지만 중동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대륙 세력인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일본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이, 이 방파제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한 미국은 동아시아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무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국의 절대 우위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우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역 전쟁이 지금 발생했고 중국과 미국이 사생 결단으로 붙는다면 중국은 국가 전망이 위태로운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은 큰 타격을 받겠지만 극복할 정도의
그런 손해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대로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고 중국은 완전히 망해서 다 쪼개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 직전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시 아, 말하자면 그 중국이 깝치기 시작했던 설치기 시작했던 2000년대나 90년대 이전의 그런 수세적 입장으로 주구의 장막 안에서 놀았던 그 시절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언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냉전 시대에 철의 장막과 주의 장막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 경제는 발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고속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대륙의 잠자는 사자, 잠자는 호랑이들이 어, 그 어떤 외부 침략과 외부 진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업을 그 틈에 발전시키고 무역에 강세를 두었던 것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었죠. 물론 지금 현재는 그 70년대, 80년대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역과 그 전반적인 것이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그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해 버린다고 하면 한국으로서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요. 예. 냉전 시대 한국이 가졌던 경제적 위상,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적 면에서 또 경제적 면에서 갖고 있던 그 독특한 위상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관적인 추측, 중국이 몰락할 것이다. 미국이 KO 승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그 친중 쪽으로 빠져서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않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친미 쪽으로 외교 노선이 수정이 된다면 한국은 다시 잘 나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낙관하는 예측하는 그러한 그 정치 공학자들, 이제 평론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낙관적인 예견을 들을 적에 약간 씁쓸한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성경을 전혀 배제한 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 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요. 뭐 혹은 알면서도 넘어가겠죠. 후천년주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50년 뒤,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 탑 넘버 5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보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우리 아시아를 포함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참담할 정도의 또 그리고 매우 심각한 그런 재난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제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 점점 피 튀기는 혈전으로 발전할 이 무역 전쟁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 중국과 미국 둘 다를 이제 의표를 서로 찔러서 서로의 급소를 찔러서 결국엔 둘 다 이제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이 무역 2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역 3차 대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3차 대전이면 맞겠죠. 2차 대전은 뭐 어쨌든 그 개념은 볼 수가 없고 무역 면에서의 3차 대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누가 될 것인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한 승자가 있다면은 이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지 않은 세력이 될 것이요. 그들이 누가 될까요? 어, 유럽이 되겠죠. 결국에 유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중동 정세라든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데 간략하게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로마 교황이 지금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럽 정치를 새로 구심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교황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래로 가장 친카톨릭적이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추구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SIS의 그 각종 테러 행위들, 이슬람의 이민자들의 침공, 또 그들의 각종 사회 혼란과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사회가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 있어서는 네오나치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백호주의 그런 일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백호주의든 네오나치든 간에 다 우익인 것은 맞지만은 유럽에서 유럽 사회에서 골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이요. 히틀러의 나치즘도 그렇고 이제 무소리니의 파시즘도 그렇고 결국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사상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요. 예. 카톨릭 사상이 백인 중심이라고 우리가 연결짓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이태리에서 나왔고 이태리는 뭐 백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혼합주의잖아요. 결국에 지금 그 유럽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사상은 백호주의하고는 좀 구별해서 백인 우월주의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어, 그 유럽의 질서가 전통적인 질서가 원래 카톨릭을 중심으로 또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되었던 시절이 언제였었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유럽 전체가 교황에게 정치적인 복종,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맹세와 복종을 통해서 유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분봉 국가처럼 유지가 되고 있었죠. 각 제후들이 결국에는 최종 권세자인 교황의 밑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 체제 하에서 유럽은 유럽인이라는 의식을 그때 공유를 했었던 것이고, 물론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 신민이라고 불렸었지만은 결국에 지금 유럽이라는 EU라는 체제가 부상한 것도 그때의 향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파괴시키는 이슬람의 도전 때문에 그들은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황을 그들의 주군으로 앞세워서 유럽 통합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 결국엔 신성 로마 제국 체제의 완전한 수립을 그들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이 왜 장황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절대 그 두 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은 멸망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자, 둘째로 미국은 멸망의 타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인 공분과 위험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군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세계 경찰력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군사력과 경제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특히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현대, 이제 초현대 전쟁에 있어서는 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그 제한전이든 전면전이든 어떤 전쟁을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요. 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완전 해체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의 주둔 미군들을 한반도와 또 주변 일본과 그 괌도라든지 이런 곳에 집결을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죠. 미국이 이런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주름살을 지게 하고 있는 엄연한 경제적인 지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이런 지출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미국이 경제적으로 브라질 수준으로 혼란에 빠져버린다면 그리고 이제 러시아 IMF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돼버린다면 미국이 과연 막대한 군비를 지출해가며 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 중동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렵게 되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중동과 아시아에서 즉 이스라엘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거대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경제가 뒷받침돼서 가능한 얘기고 만일에 경제가 이제 대공황에 빠진다든지 하면 미국은 그 이 두개 방면 전쟁이 아니라 한 곳의 단일 전쟁이라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고 그 왕들이 중국과 친중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대환란 때 활약할 수 없는 이유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국가가 이미 대환란 때 유명무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짐작을 하는 것이에요. 동방의 왕들은 중국과 친중 국가라고 해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나라 거인인 그 중국과 미국이 싸우다가 결국 누가 거꾸러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정상적으로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이 KO를 당하는 것이지만은 중간에 다른 변수가 혹시 개입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미국 의도와 다르게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미국이 중동에서든 한반도에서든 세력을 상실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급속히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요. 어, 미국은 한국 못지않게 현재 무역 국가이고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인 것이요. 아시아 패권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합니다. 중동 패권을 상실하면 역시 미국은 심각하게 타격받거나 몰락합니다. 자, 그 과정이 결국에 대환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신성 로마 제국, 즉 지금의 EU의 후신이 될 체제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상은 성경적으로 다 예측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십수년이 걸릴지 내년에 될지 금방 찾아올지 그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점점 지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빠르게 급진전될수록 우리는 미국이 점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요. 한국은 지금 미군에 의해서 이 군사적 균형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이죠. 미국이라는 세력이 빠져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이제 침략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예전부터 없었던 것이에요. 구한말에 어떤 상황이었었습니까? 전 세계에 힘께나 쓰는 나라들은 다 한반도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먹어볼까 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일본, 미국 그리고 이제 청나라 다 그들은 속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일본이 먹어버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뭔가를 했습니까? 그런 의식을 한 사람도 비교적 소수였고 할 여건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라를 뺏겼던 것이요. 이제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 지금까지 쓰임 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계 선교라든지 또 국내 선교도 포함해서 복음 전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요. 중국이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정치까지 장악해 버리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 한국의 친중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이러한 공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서둘러서 수행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성경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북방의 세력들이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북방의 그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전쟁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이견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측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지금의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어떤 전쟁이다라고 하는 측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 대사관 옮기는 것을 관해서 트럼프가 조치를 내리고 계속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죠. 이 조만간에 대사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미 이제 선발대가 가서 거기다 이제 깃발 꽂고 시작할 것이에요. 그 대사관 전반적으로 다 옮기는 건 아니지만 선발대가 간다는 얘기예요. 5월 달에. 트럼프가 그렇게 공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갑니다. 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 소요 사태 지난주쯤에 일어났었죠. 그뭐 사망자도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 유엔과 또 이제 유엔 구테르스 뭐 총장이 뭐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비난 성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서방 세계, 미국하고 관계가 최악이죠. 그 러시아가 그 독극물 테러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하고 그 신냉전 이상의 하나의 험악한 관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라는 그 신짜르를 그 제왕 군주로 세워서 장기 독재 체제를 갖췄고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듯이 그러한 그 독재 국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는데, 이거는 그 푸틴과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스겔 38장에 보십시오. 1절로부터 1절로부터 7절 사이에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등장,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온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중동에 관련된 동맹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과 그 주도하는 국가는 러시아요. 러시아의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푸틴이고 그 나라가 러시아라고 거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중동 문제를 이스라엘에다가 일임하고 일단 넘겨버렸습니다. 공을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이스라엘이 커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보타주하는 그런 이제 흑색 행동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트럼프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고 친기독교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그 중동 전략에서 어떤 힘의 축이 되지 않고 거기서 다 전면적으로 빠져나와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둘 다 중시하는데 한반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로 넘어가겠다는 뜻일까요? 뭐 많은 예측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떠나서 결국에 이게 가져올 어떤 심각한 결과, 힘의 균형 붕괴에 따른 그 결과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미군이 몇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러시아의 남진이라든지 그 시아파 국가들의 중동을 막아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그들은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아, 미국이 어떤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무역 전쟁이든 무역 전쟁에서 더 나아가서 실전에 돌입하든 간에 중동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시대 끝을 가져올 그러한 그것을 저는 어떤 전쟁이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차 대전이라고 말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2차 세계대전하고 좀 다른 면모가 있어서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은 그것이 만 6년 동안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제 그리고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어떻습니까? 3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죠.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중동 전쟁과 한반도 전쟁이 어쨌든 일어나겠지만 그 사태가 일어난 적에 저는 이제 교회 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예사스러운 사태가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급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사태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어떤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손실을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는 조심하고 몸을 낮추고 지낸다 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IMF 사태라든지 뭐 미국의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세계 경제적인 파고 이런 것을 몇 배로 더 능가하는 그러한 혼돈과 이 어려움이 증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적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는 약화될 수가 있고 전쟁을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사태는 급진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 대해서 그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접전을 할 적에 이제 중동은 그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다. 거기 역시 전쟁에 의해서 질서가 재편될 것인데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중동 전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제3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이 현 20세기, 21세기의 현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 현재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대로라면은 안 지어지고 지어질 수 없고 짓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계 그 경제와 군사를 움직이는 주요 강국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인다 할지라도 성전 건립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게 허락할 사안이 안 되는 것이에요. 대사관은 옮기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성전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로마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교황청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야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도장이 찍혀야지 승인이 나야지 그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금 교묘하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처럼 그들이 서포트 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EU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있는 카톨릭의 앞잡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들은 알라의 앞잡이들 뿐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앞잡이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로마 교황 마리아의 앞잡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골칫투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각종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이 안 되고 있지만 이제 교황이 이제 물밑 작업을 통해서 다 상황을 싹 정리해주면 그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일들이 휴거보다 앞에 일어날 것인가 뒤에 일어날 것인가 또는 동시에 발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위장된 평화의 시기가 잠시 동안 거쳐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대상이 지칭이 되어 있고 어떠한 특정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AD 100년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AD 500년에 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림과 가까운 어떤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또는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그 전 세계적인 핵심 분쟁 지역 중에 넘버 원이 이제 한반도 남북한 대립 상황이죠. 또 하나의 그 세계의 주목을 끄는 대립 상황이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죠. 그 둘 다를 말하든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든지 그 얘기일 것입니다. 뭐 다른 지역적인 분쟁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아니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냄새를 좀 맡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화 지켜보고 있는 이런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경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뭐 위장 평화 공세 같은 느낌은 안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는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이제 소란스럽고 그렇죠. 평화협정을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랍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단시일 내에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한반도는 지금 한 발 앞서가서 이게 조작되고 위조되고 엉터리 평화이긴 해도 문재인이라는 이 그 가짜 평화를 선물하겠다는 사람하고 이제 김정은이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는 이제 사악한 마귀의 일꾼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희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이질적인 일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요. 한국과 미국의 특수관계,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적에 그, 어, 말하자면 주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주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혈전을 벌이고 있고 경제 혈전을 벌이고 있고 남한의 주축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합니까? 전혀 안전할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조만간에 경제 공황 쓰나미라든지 뭐 어떤 실질적인 전쟁이라든지 언제든 이 한반도에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도 이 이상하게 정치인들을 무엇에 홀린 것처럼 뭐 물론 그들은 사악한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일부러 속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불안해서 한번 속아보고 싶은 것인지 이 위장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가짜 평화는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평화로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뭐 굳이 중동의 전쟁과 타이밍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맞춰지고 동시에 발생한다면 발발한다면 그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갑을 휴거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 그 상황을 통과한다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수십만 수백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피의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끌어올리신다 하는 취지가 무척 퇴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국에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에 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겠지만서도 한국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그런 거듭난 수백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못 받고 다 죽어서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죽어버린다면은 이 휴거라는 감격적인 사건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휴거 이전에 한반도에 전면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최소한 동시 타임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의 본질을 벗어나서 제 이야기가 많이 따로 놀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주의하고 시대를 관찰하고 또 우리의 몸의 구속의 때가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